왕립국제문제연구소 1919년 파리 평화회담에 가담했던 영국, 미국의 엘리트들도 따로 영국 왕립문제연구소를 만들었다. 그리고 같은 사람들이 1920년, 21년에 미국의 외교문제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다.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은 사실 이 두 조직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외형적으로 두 국가가 있지만 실제로는 마치 한 나라처럼 이 두 조직의 계획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영국 여왕을 우두머리로 하는 RIIA가 영국과 세계 문제를 통괄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영국이 과거에 영어를 잃어버리고 지금은 못 살고 있는가? 엘리트들은 어느 한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로지 세계를 통치하는 것만이 관심사이며 그러한 현상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전시안을 신봉하는 사람들로서 조직의 핵심을 이루는 다수의 사람들이 영국이나 미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만 자신들의 이상과 믿음은 따로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국의 군인이나 시민들을 학살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있다. 다만 일반 대중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현재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의 소장은 3명이 합동으로 맡고 있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다. 캐링턴 경, 영국 보수당 정권 때 장관을 했고 나토의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300위원회의 3변회 회원이고 빌더버그 그룹의 회장을 지닌 바 있다. 켄러 현경, 노동당 정권 때 총리를 역임했고 여러 장관직을 맡기도 했으며 빌더버그 그룹의 회원이다. 켄킨스경, 3변회의 빌더버그 그룹의 창립자 중의 하나로서 노동당 정권 때 여러 장관직을 맡았으며 재무장관도 역임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젠킨스 경은 소위 영국의 4인방에 속하는데 이들 중 나머지 3명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연구단체들은 대외적으로 돈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순수한 외교문제연구단체이다. 이 단체의 모임에는 많은 저명 인사들이 와서 연설도 하고 의견도 교환하지만 모두 소위 채담하우스 규칙이라는 법을 적용받는다. 어떠한 비밀도 회의 안에서는 말할 수 있으나 그런 정보의 출처에 대한 설명이나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물론 중요한 회의는 비공개로 회원이나 초청된 사람만 갈 수 있다. 이 조직에 재정적 후원을 하는 주요한 회사나 단체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외교문제협의회. 미국 조직인 외교문제협의회는 영국 RIIA의 미국 지부로 1921년 7월 29일 정식으로 뉴욕에서 발족되었다. 미국에서 국제연맹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세계 정부 수립의 필요성을 좀 더 근본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영국의 조직과 차이가 있다면 회원층이 영국보다는 좀 광범위하고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일반 회원들은 회의에 참가해도 엘리트들의 계획이나 실제 진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직 안에 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그 내막을 알게 된 몇몇 회원들은 경악하여 탈퇴한 후 보고 들은 것을 공개하며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다. 현재 약 2천여 명의 회원이 있으며 수십 년 동안 그토록 막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도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부칙 제2장의 회의할 내용을 발설하는 의원을 즉시 제명된다고 쓰여 있기 때문이다. 회원 명단은 지금도 편지를 써서 알려달라고 하면 대강은 알려주지만 그 회원들의 대부분은 조직의 진실된 목적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비밀 조직이 아니라고 말한다. CFR을 창설한 중심 인물로는 1919년 파리의 베르사유 협정 때 참석했던 에드워드 하우스 대령, 언론가 월터 리프먼, 존 델러스, 앨런 델러스, 크리스천 허터 같은 사람들이었다. 또한 조직의 운명 자금은 JP 모건, 존 록펠러, 버나드 바쿠프, 폴 와벅, 오토 칸, 야곱 시프와 같은 사람들이 지원했다. 그리고 그들은 해외 문제라는 기관지 등을 퍼내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세계의 사회적 경제적 질서를 바로잡음으로써 새로운 국제 질서를 확립하는 일이라고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전 회원이었던 해군
소장 체스터 워드 제독이 공개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세상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엘리트 집단의 유일한 공동 목적은 미국의 독립과 주권을 앗아가는 것이며 미국을 소련과 합쳐 같은 공산주의 국가로 건설하는 것이다. 국제 엘리트라는 CFR의 회원이었던 웰가의 국제금융가들과 그들의 참모들이며 1차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세계의 은행업을 독점하여 세계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세계 정부란 아마도 UN을 절대적인 지상 정부로 변환시킨 것 같다. 또한 일찍이 CFR을 연구해 온덴스프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설파했다. CFR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주의의 단일 세계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며 미국을 그 일부로 만드는 것이다. 이들의 발언을 보면 미국을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로 만든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 점을 주의 깊게 보기 바란다. 1945년 유엔을 창설하기 위한 샌프란시스코 국제회의의 미국 대표로 참가한 사람들 중 47명이 CFR 회원이었다. 그 중에는 국무장관을 지닌 에드워드 스테티니우스, 존 델러스, 넬슨 록펠러, 애들레이 스티븐슨, 유엔의 초대 의장 엘저 히스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또 워싱턴 정가에서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정당에 상관없이 각 부서의 책임자는 CFR의 회원 명단에서 골라 임명하곤 했다. CFR의 회원으로 스팀슨 국무장관 밑에서 인사 담당 차관으로 있던 존 맥클로이는 이런 증언을 남겼다. 언제든지 사람이 필요할 때는 CFR의 명단을 꺼내 사람을 고르고 CFR 본부인 뉴욕에 전화를 하곤 했다. 그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은 1921년 이후 재무장관 18명 중 12명, 국무장관 16명 중 12명, 유럽연합군 총사령관은 전원, 나토 주재 미국 대사 전원이 CFR 회원이었으며 그 밖에 각 부서의 수많은 간부들도 그 회원들로 충당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공화당 민주당 정권에 상관없이 국가안전자문위원, 국무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처럼 가장 중요한 4개의 직위는 특히 근래에 접어들면서 거의 항상 CFR 회원이 차지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의 예를 보자. 표에 적힌 사람들은 모두 CFR의 회원들이다. CFR은 정치, 경제, 언론, 흥행, 교육, 법조계의 조직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고 있으며 때문에 CFR에는 각계의 망명가들에게 가입되어 있다. 언론계도 예외가 아닌데 언론과 문학은 국민 대중의 사고 능력과 방식 등 정신 기능을 조종하고 창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CFR뿐 아니라 엘리트 그룹의 주요 멤버인 JP 모건은 1915년에 미국 중앙은행을 만들기 위한 공작을 할 때 여론을 자기 입장에 유리하게 조종하기 위해 언론을 장악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리하여 그는 미국 전역에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사 25개를 구입해 자기 소유로 만들어 버렸고 179개의 일간지에서 근무하는 언론인 중에는 가장 대중의 신임을 받은 언론인 12명을 추려 채용했다. 조직은 그 편집장들을 조심스럽게 감시, 지휘하여 언론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CFR의 영향 밑에 두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언론사 사주들도 이들 그룹에 합세하기도 했고 또 이들이 세력을 확장시키기도 했지만 주인이 다른 언론사라 해도 주요 언론인들은 CFR 회원과 연관성이 있었다. 376쪽에 열거한 자료는 1980년 10월의 자료인데 오로지 CFR과의 관계만 표시한 것일 뿐 다른 프리메이슨 조직과 관련된 언론인들은 빠진 것이다. 대부분 명성 있는 언론인들은 하버드 대학이나 컬럼비아 대학 출신이다. 이 두 대학의 총장들은 항상 CFR의 회원들이었고 학생들에게 CFR이 무엇을 원하는지 가르쳐 그들이 사회에 나와 일반 대중에게 마찬가지의 사상을 신봉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대중에게 알리고 싶은 소식만 공개하고 CFR의 진로에 장애가 되는 뉴스는 다루지 않든가 둔갑시켜 엉뚱한 방향으로 이해하도록 보도한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가장 박력 있게 퇴장한 언론인은 MIT의 언어학자이며 유대인인 노암 촘스키 같은 이다. 그는 워싱턴 커넥션, 콜럼버스 500년 후 지리상의 발견은 계속되다.
합의 제작하기 등 많은 저서를 펴내서 미국 정부의 용서할 수 없는 정책을 신랄하게 비평했으나 언론에서는 그의 소리를 별로 찾아볼 수 없다. 그의 말을 일반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높은 사람들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연히 일치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언론을 요리하는 방법이 시온의 치kun서 12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 무릎을 치며 감탄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또 한 가지 이들이 비상한 관심을 두는 것은 젊은이들의 음악이다. 시온의 치kun서 9장 끝부분을 보면 젊은이들을 파괴시켜라 라는 대목이 나온다. 음악을 이용하여 마치 마약처럼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게리 앨런이라는 작가는 이렇게 설파했다.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의 한 방편으로 광란의 음악을 좋아한다. 그러나 이러한 음악을 취급하는 라디오, TV, 잡지, 레코드사 같은 회사들과 흥행업체들은 기성세대가 갖고 있으며 이런 것들은 미국 사회에 매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마약의 일종인 환각제, LSD의 제왕이라는 별명이 붙은 티모시 리어리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록클론 음악이 마약을 장려한다는 말은 절대적으로 옳은 이야기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바이며 마약이야말로 혁명을 일으키는 데 가장 효과가 있는 촉진제이기 때문이다. 또 발명의 어머니들이라고 하는 록그룹의 리더인 프랭크 자파는 음악의 위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귀를 때리는 굉음과 눈부시도록 번쩍이는 사이키 조명이 장단을 맞춰 노래하고 춤추는 일은 젊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교화 작용을 시키는 거대한 연장이다. 이는 알맞은 장단과 고조를 조화시킴으로써 인체 내의 화학성분 조합을 변형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런 것들과 함께 어떤 비트를 주면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발을 구른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어떤 비트를 택했을 때에는 주먹을 쥐고 모두 때려부수게 만들 수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광기의 음악은 소리의 고조와 장단과 크기의 조명의 조합뿐 아니라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노랫말에도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 이제는 로큰롤의 점잖은 고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비틀즈의 노래만 보아도 마약에 관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 예찬할 정도며 또 10년에서 20년 전에 유행했던 키스 그룹은 그룹의 이름 자체가 사탄에게 봉사하는 기사들의 준말로 거의 공개적으로 사탄을 표방하고 있다. 그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록뮤직 그룹들의 노래에는 대개 이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노래들이 많이 있다. 또 근래에 와서는 리버스 스피치라고 하여 녹음한 노래나 말을 거꾸로 재생하여 들으면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음악도 있다. 이를 잘 들어보면 노래한 사람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말이 들린다. 이 방법이 나온 지는 10년여 년이 넘었지만 근래 수년 동안 데이비드 오츠라는 사람이 깊이 연구했고 이제는 말하는 사람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사용될 정도이다. 타비스틱 인간관계연구소, 사람을 조종하는 연구소. 1922년 RIA는 영국 육군의 존 리스 소령에게 서섹스 대학 부설로 세계에서 가장 큰 세뇌 공작 시설을 차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시설을 타바스톡 인간관계연구소라고 이름 붙였으며 이것이 영국의 심리전 방책을 만들어내는 본산지가 되었다. 그 후 2차 세계대전 중에 타비스톡 연구소의 커트 루엔 박사의 제안에 따라 미국은 CIA의 전신인 OSS를 창설하였고 루인 자신은 전략폭격 조사연구소를 만들어 소장이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은 그의 조언을 받아들여 독일의 군사시설을 폭파하는 대신 독일 노동자들의 가정집에 폭격을 퍼부어 도시의 약 60%를 파괴시켰다. 독일 패망 2개월 전의 드레스덴 폭격이 그 대표적인 예다. 그 이후에도 이들은 세계 각지에서 이러한 일을 전략으로 행해오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심리전 연구는 나토에 의해 더욱 중요성을 인정받아 과학정책연구소가 만들어졌고 적의 민심교란뿐 아니라 평화 시에도 일반 대중의 심리를 조정하기 위해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하는 연구에 몰두했다. 그리하여 근래에 와서는 원격 관찰이라고 해서 아무런 기구 없이 수만 리 밖의 광경을 볼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몸은 미국에 있으면서 옛 소련의 핵무기 군사시설 통제실을 마치 직접 가서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묘사해내는 기술로 조 마코나키라는 사람의 증언에 의한 이야기이다. 원격
관찰술은 지금도 러시아의 옛 KGB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 현재는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염력으로 물건을 움직인다든가 쇠를 구부리는 따위의 능력을 연구하는 수준에 따라 달아 있다. 타비스톡 연구소는 미 해군에 라는 첩보대를 만들어 이런 식으로 CIA보다 훨씬 우수한 첩보 활동을 했다. 300위원회는 세계 각지의 수백 개의 정부 기관 또는 개인 기관으로 연구소를 만들고 사회의 기술자나 과학자라고 부르는 전문가들을 흡수하여 사회 정책을 계획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대중 여론과 개인의 생각을 조종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연구소들은 일반적인 이름이 붙어 있어서 대중들은 그저 좋은 일을 하는 곳이라고만 알 뿐이다. 그 연구소들 가운데 유명한 것은 대강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스탠포드 연구센터. 스탠포드 연구센터는 1946년 타비스톡 연구소가 설립한 것이며 알래스카 북단의 유전을 소유하고 있는 대서양 리치필드사의 소유주 로버트 앤더슨이 그 소유권을 300위원회에 넘기자 그를 돕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이 조직은 괄목할 만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중 몇 개를 소개해보자. 케네디 대통령 당시 쿠바와의 핵미사일 위기를 넘겼을 때 지금의 위기관리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나 기각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스탠포드 연구센터는 이어서 나사의 모종의 계획을 하고 큰일을 했으나 아직까지 그 내용은 베일에 쌓여 있는 형편이다. 이 조직은 과학 발전을 중지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일반 과학의 발달은 답보 상태에 있도록 하고 엘리트들의 과학 프로그램은 계속 발전시켜 그 격차를 심화시키려 하는 것이다. 그들의 과학은 현재 외계인과 UFO의 비행 기술을 따라가고 있을 정도로 발전되었으며 여러 가지 의학, 생화학 기술 등도 공상과학 소설에서 나오는 기술들을 이미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나사나 미 공군도 많은 비밀을 갖고 있고 애리조나주의 51구역 같은 곳이 그 존재가 비밀단체가 아닌 비밀이 되어 있다. 이들은 나사의 미군의 시설과 인재를 차출하기도 하고 자기들만의 사병을 별도로 고용하고 있으며 그 안은 미국 정부의 권력도 미치지 못할 정도다. 미 공군은 1946년 뉴멕시코의 로즈웰에서 있었던 UFO 추락 사건을 숨기느라 지금도 어설픈 거짓말을 하고 있고 나사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 외에 수많은 비밀을 숨기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이들의 또 다른 과제는 반문화적 풍토를 만드는 일이다. 그 일환으로 마약, 로큰롤, 향락주의, 사탄문화 등을 조장하고 만연시키고 환경문제, 자유주의, 인권문제 따위를 내걸어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투쟁하게 함으로써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다. 환경, 자유, 인권 등을 내세우면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지만 정작 그들의 속마음은 겉으로 표방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건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왜 그러는지에 대한 이유는 아마 시온의 치훈서를 읽으면 그 답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 비틀스를 미국에 소개시킨 배후에는 SRI가 있었다. SRI가 엘리트의 네트워크를 통해 선전하고 후원하여 성공한 것이 비틀즈다. 또한 이들은 갱단끼리의 불화를 조장하여 서로를 죽이는 패싸움을 연출하기도 한다. SRI의 사회현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1950년대 뉴욕 갱단들 간의 대규모 싸움이 일어났다. 싸움의 원인은 오리무중이었는데 1980년에 우연히 사회현상이라는 비밀 문서가 발견되어 SRI가 교묘하게 뒷공작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일은 사회 혼란을 빚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물론 SRI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경찰이나 FBI 같은 기관이 열심히 마약 밀매범을 검거하고 있으나 검거율은 전체 마약범의 5%에도 이르지 못한다. 이 검거율을 보고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안 잡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많고 심지어 잡히는 사람들은 동종업계인 CIA와 경쟁했기 때문에 괘씸죄로 잡히는 것이라고 할 정도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약 사범은 잡혔다 하더라도 얼마 안 가서 풀려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마약 장사꾼들로서는 어쩌다 잡힌다 해도 장사해볼 가치가 있다는 확신이 들 수밖에 없다. 현재 미국에서는 털끝만큼도 마약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마약 테스트를 하는 등 정부가 마약 퇴치 운동에 얼마나 열심인가를 보여준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는 백악관은 마약 테스트를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정직한 정부를 위한 시민단체에서
클린턴 이야기라는 제목의 비디오로 고발한 내용을 살펴보면 금세 알 수 있다. 백악관 종사자들이 마약 같은 것은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 클린턴 대통령이 마약 장사꾼들과 공모하여 돈 세탁하는 두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SRI는 인간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를 연구 개발한 일이 있었다. 이를 아쿠아리언 음모라고 부르는데 형식상 그들에게 연구를 의뢰한 기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연구소, 벡터사, 휴렛 패커드사, 아메리카은행, 이 밖에도 SRI는 화학전과 세균전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다. SRI의 가공한 만한 과학의 발전은 일반의 상상을 초월한 것이다. 현재에도 미국과 옛 소련 산하의 연구팀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98년 여름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지역에 거대한 산불이 났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때 러시아는 말레이시아 정부에 무료로 인공태양을 만들어주겠다고 제의한 일이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인공적으로 태풍을 만드는 기술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이야기다. 이것뿐만 아니라 근래에 와서 언론을 통해 엘니뇨 현상이니 라니뇨 현상이니 하는 용어를 많이 들었을 것이다. 이것을 사람들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겠지만 사실은 SRI가 이러한 현상을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계속되는 가뭄과 장마를 겪고 있고 남한도 얼마 전에 게릴라식 소나기라는 것을 맛보았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인간이 아직 광속의 근처에도 가지 못한 것으로 알지만 현재 인위적으로 광속의 4.7배라는 빠른 속도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개발되었으며 횡선파를 이용하여 실내 온도에 쇠를 녹일 수 있고 바위를 폭파시키며 물 밑 100m에 있는 잠수함을 폭파시킬 수도 있고 바닷물의 온도를 올리고 내릴 수도 있으며 공기를 이동시켜 기후를 조절할 수도 있다고 한다. 여기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류의 과학이 현재 이 정도인데도 일반은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 역시 어느 국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엘리트들에 의한 것이다. 지금까지 타비스톡의 연구기관 가운데 몇몇 중요한 것들만 소개했다. 여기에 소개한 것은 극소수일 뿐 이들 연구기관의 대부분은 미국을 위하기보다 미국을 배반하고 미국에 대하여 반역적 행위를 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미국을 위시한 여러 나라의 대통령이나 총리 등의 국가 원수들을 자기가 속한 국가의 반역자로 만드는 기관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한국전쟁에서 연합군이 전쟁에 이기지 못하도록 미국 사령관들에게 납득이 가지 않는 명령을 내리는 이적 행위를 하기도 하고 이에 반론을 제기한 군인은 메가더 장군처럼 파면시키기도 하면서 구체적으로 공작을 꾸미고 실천에 옮기는 사령탑과 행동 조직의 역할까지 하는 것이다.